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결코 시장을 살리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만질 수도 있는 게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최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부자TV에서 최코치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열심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욱이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운동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운동 쪽이 아닙니다. 그냥 네, 제코치라고 한 거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몽달님 채널 나와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좀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코스피는 이제 2,200까지 왔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참 제가 저번에 아마 왔을 때 코스피가 2,500 반등하고 2,200까지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 맞추셨어요. 네. 네, 사실 진짜 그때 2,200 얘기할 때는 네. 설마 했거든요. 네. 무슨 2,200이야. 와, 근데 그런 게 진짜 오네요. 사실 저는 항상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주식으로 우리가 보면 웅달님이 생각하실 때는 적정 주가라는 게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교과서적으로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증시라는 것도 똑같아요. 적정 증시라는 게 과연 있겠느냐.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적정 가격이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주식을 뭐 주가 순이익 비율을 뭐 하고 얘네들의 자산이 얼마고 막 계산을 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 적정합니다라고 해서 그 가격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주식시장은 탐욕과 욕망이 뭉치고 뭉쳐서 만들어준 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돈 벌 생각 없고 명예와 주식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목적은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좋대 그러면 우와 하고 돈이 몰리다 보면은 이 주식은 반드시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거꾸로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적정 가격으로 밴드 내에서 멈출 과연 일이 있겠느냐. 반대로 와 했던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하고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락하는 폭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정을 항상 세우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게 1차의 저지 구간이 2200이었던 거고 이 1차 저지 구간이 지켜지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2000대가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에 이제 차이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히 반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지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모든 지표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고 전 세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이 바닥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섣부른 전망이 아닐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경제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바닥이 아니야를 생각하는데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바닥은 훨씬 더 밑에까지 있을 수 있다. 그 경제라는 건 실물 경제를 그렇죠. 실물 경제죠. 근데 사실 그동안은 금리 올리는 밴드까지는 실물 경제가 충분히 버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텨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었고 그 현금으로 가지고 버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 너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퇴직금 줄게 하고 현금을 좀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 수입원이 없더라도 앞에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그 돈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건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이 똑같다고 봐요. 유동성 발로 버텨진 거지. 이게 금리가 더 높아지고 더 빨리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실물 경제도 분명히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코스피가 2200이 바닥이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연준이 9월 FOMC에서 네. 금리를 한 4.6 정도 수준을 얘기했었잖아요. 점도표에서 예. 네, 점도표상에서.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달에 하면서 네. 과연 0.5냐 0.75냐 거기 얘기인데 보통 0.5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점점 더 실물 경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결국 시장은 금리가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려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금리로 인해서 시장의 부담이 대출 이자부터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 경제가 이미 통화 정책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부채가 증가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넘어서서 올라버리면 이건 오히려 이제 경제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경제가 무너지는 원동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대출 이자를 3% 내던 사람이 갑자기 9%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출 이자만 3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못 내죠. 못 냅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6% 중반을 넘어섰어요. 얘가 3%도 안 됐거든요, 원래. 1년 만에 지금 6%가 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에서 금리 레벨이 최소 1.5%는 더 오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출 모기지 금리는 훨씬 더 오를 거고요. 이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연준의 긴축에 들어가 있는 MBS 채권 매각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거 MBS 매각 시작되면 모기지 금리 훨씬 더 튀어오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신규 착공 인허가율 완전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 완전 떨어졌고요. 신규 주택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뭐만 버티고 있냐면 기존 주택 가격과 이 기존 주택 가격에서 비롯되는 월세. 한마디로 주거 비용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오르면 다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분양시장 잘 안 돼요. 여기서 금리 더 오른다? 그럼 반대로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 지금 중앙은행들이 최소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심지어 그 보수적이던 유럽의 국가들 스웨덴 1%. 스웨덴 1% 올린. 근데 1%가 스웨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1% 올린 국가는 많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0.75, 1% 올리고 있는데 한국이 베이비 스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내 생각으로서 베이비 스텝 계속 밟으면 한국 내에서 외국인 자본 다 떠나버립니다. 그럼 이거 증시 어떻게 방어하냐 이거죠. 지금 환율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환율로 그게 이미 나오고 있죠. 제가 몇 달 전부터 환율 1,300원 깨집니다. 환율 1,300원 깨지면 1,400, 1,500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셨어요. 무슨 1,500이야 1,400이야. 예. 근데 결국은 순식간에 1,300이 깨져버렸고 1,400.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과로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라는 레벨이 결국은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행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적게 올리느냐 아니면 시장의 외국인 자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냐는 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는 실패할 겁니다. 그거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라는 건 얼마든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금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리를 얘기하면 재밌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릴 거야. 내년 3월이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그럼 시장은 분명히 지금이 바닥일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가 시장의 호재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가 과연 호재인가? 호재 아니에요? 역대 경제 수십 년의 경제 역사를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이 좋아졌다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그러면 연준이 처음 금리를 올릴 때는 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야 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은 거야. 과거 역사를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금리로 좀 그렇죠. 통제를 낮추는 거죠, 속도를.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때그때 다 껴맞춘 얘기밖에 안 그런데 됐던 지금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금리 올린다고 좋다고 올리자마자 얘기하면. 망가졌잖아요. 아 그러네 네. 진짜. 왜냐하면 네. 작년 올해 초 금리 처음 올릴 때 절대 시장은 음. 안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음.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야. 음. 예전에도 금리 올릴 때 시장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듣고 싶은 대로만 지금 해석을 하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금리 정책에는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올리는 거를 후행적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를 선행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네. 최근에 연준의 주요 이사진들이 이번 주에 발언한 것들을 보면 선행적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천천히 올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금리를 미리 땡겨서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나서 금리 올리는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제 보자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후행적인 건 뭐냐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거는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고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가 호황기가 오고 나서 금리를 내릴 때 경제가 더 무너졌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했다는 뜻은 지금 시장이 금리를 내려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안 좋아요 라는 의미를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금리를 막 올릴 때 그 당시에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주변 국가들의 역풍이 두렵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우리가 미리 내려줄게. 그때는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가 선행적일 것인지 후행적인 것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인하가 내년 3월에 나온대. 우와 하고 지금이 바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지금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실물 경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실물 경제 터지는 걸 막으려는 거는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시장이 완전 다 무너지고 경제도 실물 경제도 다 무너지고 나서 금리 레벨이 5%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4% 내려준다고 시장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근데 연준이 5%까지 오른 금리를 0%까지 한 방에 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5%에 있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서 시장의 이 금리가 아주 저금리가 돼서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시장의 유동성으로 뿌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훨씬 안 좋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결코 시장을 살리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만질 수도 있는 게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실물 경기가 그 체력이 좀 약해졌다고 보는 건가요? 엄청나게 약해진 거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어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경제가 결코 성장한 게 아니다. 기업들이 결코 성장한 게 아니다. 그냥 순전히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준 유동성 빨로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증시가 살아난 거지. 그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누가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데 이미 다 이제 오픈됐잖아요. 그런 상승은 기업이라는 게 경제가 유동성 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그냥 온전히 유동성 빨로만 상승하면 좋아진 기업과 안 좋아진 기업이 극명하게 나눠져 버립니다. 부의 이 분배가 너무 극명하게 날리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외출을 못해요. 그럼 당연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외부적인 데서 매출을 올리던 기업들은 다 죽는 거고 내부적인 데서 매출을 올려서 있었던 뭐 반도체, 전자, 뭐 인터넷, 화상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이걸 기업이 성장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요. 자산 시장은 그렇게 뭐 코스피 200이면 딱 200개 대표 기업을 보는 거니까. 네. 이 전체적인 경제로 그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와 할 수 있지만 네. 실물 전체적으로 봐야 때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중소기업들도 거죠. 다 봐야 되고 자영업자들도 네.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 순수한 유동성이 사라지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야,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너의 주장대로 2200까지 빠지면 그거는 4년 전, 5년 전하고 코스피하고 같은 수치인데 야, 경제가 성장했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상승이 없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몇 년 동안 경제가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 봐서 경제가 성장했냐 이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고루고루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특정 기업들로만 돈이 몰려서 성장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치에서 올라간 거는 그냥 돈빨로 올라간 거다. 이 돈빨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이 뭐 중간에 반등이 어디서 나와서 여기서 다시 날아갈 거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중에 풀어진 유동성을 연준이 회수할 의지가 없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올랐잖아요. 연준이 그 돈을 회수할 거예요. 당연하죠. 새로운 통화 정책을 미래에 하려면 기존에 풀어놨던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지 향후에 돈을 풀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푼 돈이 지난 100년간 푼 돈의 10배 이상이 많아요. 이 돈들을 회수하지 않고 새로운 통화 정책을 또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기존 돈을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그러면 그 유동성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코스피의 바닥을 뭐 2,500이니 2,700이니 여기를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철저하게 이 유동성이 빠지면 코로나 전에 그 수치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경기 침체까지 이제 완벽하게 와버린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 저지선 유동성 빨로 올랐던 것이 빠지는 게 2200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되면 그게 바로 2200 밑으로 훨씬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 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입니다. 이거에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시장의 방향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에 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네.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고 네. 어떻게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네. 어려운데 주가는 그렇게 오르냐 이게 네. 어떻게 괴리가 되냐.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대표 기업들만 있으니까 네. 여기는 주가가 그 돈도 잘 버니까 올라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네. 떨어져 가더라도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묘미죠, 묘미.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다들 알잖아요. 미래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채우면 올라갔던 데서 적게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희망이 일시적이었구나라는 게 그냥 소위 말해서 뽀록 난다면 그 올라갔던 만큼 다시 내려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언제 사실 거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웅달님 채널이었는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5만 원 깨지지 않은 이상은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다시 2,500까지 반등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반등을 해서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다 내려왔어요. 똑같습니다. 시장은 기대로 올라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자리로 이제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약간 그런 건가요? 이게 실물 경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네. 결국은 그 코스피 2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거기에 네.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너무 그런- 뻔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네. 결국에는 여기 주가도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네. 이 실물 경제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뭐 한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샀는데 네. 폴드 4를 샀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가격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는 휴대폰을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이 기계가 100만 원이 넘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 몇 년 뒤에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이 기본 100만 원이 넘고 150만 원,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제품을 경제가 박살났는데 쉽사리 소모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휴대폰 몇십만 원짜리 저가폰이 있겠죠. 오케이, 저가폰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사는 걸로 그 기업의 매출액이 과거만큼의 파이가 커질까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지 않아야 우리의 증시가 적어도 바닥은 어느 정도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그 실물 경제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답이 된 거죠. 새로운 정답이 뭐냐면 야 시장이 실무 경제가 빠지더라도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잘 오르니까. 맞아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생긴 그 말들이 바이 더 딥 아닙니까? 빠지면 사면 어쨌든 오르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을 뭐라고 달았냐면요. 아마 이 영상에도 달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3,000포인트가 넘었을 때도 코스피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때도 제가 뭘 얘기했냐면 코스피 2,200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700대도 전 빠질 거라고 얘기했고 2,500대도 훨씬 많이 빠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채널 기준입니다. 이 3,000 넘었을 때 빠질 거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반등이 2,700까지 올 겁니다. 2,700 오면은 2,200까지 빠져서 반등 2,500까지 올 겁니다. 2,500대 제가 다시 이제 1차 저지선 2,200까지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면 되겠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보다 주식을 20년, 30년 더 먼저 했던 주식의 선배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IT 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차화종 붐부터 시작해서 조선업 붐 훨씬 더 지금보다도 주식이 더 미친 듯이 뛰었던 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주식했던 분들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는 개념을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과거에 주식했던 그 많은 분들이 다 망했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소수였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럼 그분들은 배움이 없어서 바보였을까요? 그때 유튜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분명히 경험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는 건 똑같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왜 망했냐 이거예요. 결국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떨어지면 사면 된다? 됩니다. 먹히는데 그게 시기를 잘못 만나면 떨어지면 샀다가 물리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물리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물리고 그게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바닥을 논하고 다시 반등이 와서 뭐 상승장이 올 거라는 얘기를 논하는 거는 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